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9월 FOMC 이후 신고가를 쓰고 있는 미국 증시의 시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9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고 각 자산들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익절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입하면서 금리 사이클의 위치마다 리밸런싱을 반복하면서 저감에서 고가 매도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23년 8월에 7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한 이후에 금리 고점 A 부분에 있었고 11월 FOMC에서 금리 고점을 확인을 시켜줬죠. 그래서 A에서 B 구간을 지나고 있다가 마침내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게 됐어요. 이번 FOMC의 특이사항은 연준이 예상했던 25bp 인하가 아닌 50bp 인하를 하게 되었는데요. 9월 FOMC가 끝난 직후 멤버십과 공개 커뮤니티에서는 50bp 인하의 의미와 전략을 정리하고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50bp 인하를 했어도 경제위기 C가 아니고 버블의 최고점 B로 간주하고요. 기존의 사이클의 위치와 방향에서 달라진 특이사항은 없고 현재 위치가 경제위기가 아닌 버블의 최고점으로 보는 이유에는 아직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미국 기업들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GDP도 2% 이상으로 경기 침체랑 거리가 멀고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집권당이 증시 부양이 필요한데 연준이 거기에 화답하는 모습으로 현재 25bp로도 충분한 금리 인하를 50bp로 한 것처럼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를 이어가다가 앞으로 경제위기 C가 있을 텐데 경기 침체의 징후와 연준이 긴급회의로 B컷을 할 때 경제위기 C가 될 것 같고요. 9월 FOMC의 소감에 대해서는 공개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금리 고점은 23년 8월이 금리 고점 A이고 24년 9월이 버블의 최고점 B 그리고 앞으로 C가 언젠가 일어날 텐데 과거 금리 사이클을 봤을 때 A에서 B 구간과 B에서 C 구간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 식의 대칭적인 프랙탈을 생각하면 이번 경제위기는 내년 8월 정도에 일어날 수 있고 증시 고점은 경제위기에서 한두 달 전이기 때문에 내년 6월이나 내년 상반기에 증시 고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CNN 공포탐욕지수 9월 20일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63으로 탐욕에 해당되고요. CNN 공포탐욕지수의 추세가 더 중요한데 CNN 공포탐욕지수의 1년 추세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이 붉은색 추세선은 2022년 증시 저점과 2023년 SVB 파산 저점을 이은 추세선인데요.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3년 산타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추세선을 돌파했고 올해 4월 증시 첫 조정이 일어나기 전에 3월달에 공포탐욕지수가 강세에서 흐름이 약해지면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하락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중요한 저항을 만들면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전후 조정 행보 기간을 거쳐가고 있었는데 현재 다시 한번 올라온 상황이고 공포탐욕지수의 추세를 분석해서 증시의 변곡점에서 미리 먼저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 있었죠. 과거 영상을 참고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왜 이런 분석을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23년 산타랠리 전에도 요번에 4월 조정 전에도 7월 조정 전에도 미리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공포탐욕지수 추세 분석은 미국 증시 분석을 3주에서 4주 사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연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9월 1일 영상을 비롯해서 지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에서 저번 주보다 달라진 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흐름만 간단히 보면 23년 산타랠리와 24년 연초랠리가 강하게 지속된 다음에 3월 8일 엔비디아 변동성 확대와 3월 21일 3월 FOMC를 계기로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4월 조정이 시작됐고요. 이게 B 전후 조정 행보 첫 번째 조정이죠. 그리고 반등하게 된 계기는 5월 FOMC에서 연준이 물가가 높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해지면 금리를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고 곧이어서 4월 CPI가 증시가 반등할 때쯤에 또 좋지 않게 나왔어요. 물가가 높게 나와서 다시 한번 심리는 내려갔다가 보라색 추세선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초록색 점선인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S&P 500 지수를 보면 4월 이후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던 시점이에요. 추세 분석을 통해서 크게 저항에 걸릴 것 같고
같고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이후에 상승할 것 같다고 하면서 7월 조정 며칠 전에 영상에서 미리 알려드렸고, 계기가 된 거는 7월 10일에 6월 CPI가 물가가 높게 나왔고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증시가 조정이 될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었는데 7월 금리 인하를 위해서 미리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있어야 금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냥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지율이 75% 이상까지 올라가는 등 이때 트럼프가 대선 확률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그때 전당대회에서 벤스 부통령을 지명했는데 벤스 부통령은 빅테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현재 미국 증시의 랠리는 빅테크와 AI 관련주들이 이끌어간 거기 때문에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조정의 빌미가 됐었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와야 되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고 연준에게 압박을 줬고, 연준은 7월 FOMC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커져서 엔케리 트레이드가 확대되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었고 중앙은행이 환율 개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미일 금리 차가 적어져야만 했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금리는 안 하게 되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과거에 경기 침체 도입부기도 했고 시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과 함께 8월 5일에 한국과 일본의 증시가 크게 빠지게 돼요. 미국 증시도 조금 빠졌지만 이때 S&P 500이 공포탐욕 지수는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계기가 8월 12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자제를 발표하게 되고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왔고요. 7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25pb 인하했다면 검은 월요일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기존 악재가 돌파가 돼서 미국 증시도 전고점 근처까지 급하게 반등했고 이제 상승장이 이어져 가야 되나 하는 시점에서 9월 FOMC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9월 1일서부터 9월달이 뭐 최악의 달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시장이 과잉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하락을 했고 다시 조정이 이어지다가 9월 FOMC 며칠 전부터 증시가 반등하더니 연준이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통해서 50bp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50bp를 인하하자마자 첫날에는 시장이 혼란스러웠지만 이후에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현재는 첫 번째 금리 인하 전후 전고점을 돌파하고 S&P 500은 5,700으로 신고가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는 과거에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 결정을 할 때 원래는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7월 FOMC와 9월 FOMC를 보니까 잘 보세요. 3월 FOMC에서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않았죠. 5월 FOMC에서는 물가랑 상관없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 금리를 낮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7월 FOMC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았죠. 9월 FOMC에서 50bp 인하를 하면서 7월 FOMC에서 원래 낮췄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7월 FOMC 이후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만약에 그게 7월 FOMC 전에 나왔다면 7월 FOMC 때 0.25% 인하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7월에 25bp를 인하했다면 9월에도 25bp를 했어도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7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본 모습이 된 것 같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선 후보가 박빙이잖아요.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좋은 상태였어야 집권당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시는 어쨌든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연준에게 공개 서한까지 보내면서 75bp 인하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준이 급하게 노선을 변경해서 일주일 전만 해도 25bp 인하가 대세였는데 며칠 전에 50bp로 바뀐 것만 봐도 급격하게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트럼프도 지적했듯이 경기가 아주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연준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기를 감지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채권 금리가 내리는 등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이런 반응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 위기 시에 관련된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때 FOMC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면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려고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 그리고 미국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이 오히려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프라이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준의 정치적인 결정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됐어야 되는 이 두 번의 결정에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걸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연준이 정치적 결정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경기 침체보다. 결국에는 민주당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큰 폭으로 해줬으니까 민주당 편이다. 옐런 재무부 장관도 연준 출신이기도 했고 파월도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공화당 출신이고 트럼프 재직 시절에는 금리를 잘 안 낮춰주다가 바이든 재직 시절에는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낮춰주고 그런 것만 봐도 연준이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FOMC는 연준의 민주당 지지 선언이 돼버리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연준이 패드푸스를 계속 해주겠구나.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급반등한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트럼프 대선 사이클을 프랙탈 분석해서 트럼프가 대선 전에는 항상 시장이 어두운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조정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반등시킴으로써 그게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대선 전에 한 번의 조정 없이 바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BC의 마지막 랠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좀 더 빠르게 시작되는 거 아니냐. 대선 전에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B 이후에 상승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9월 1일에 금리 사이클과 트럼프 대선을 적용한 S&P 500 프레탈 시나리오를 8월 31일에 업데이트 해드렸거든요. 이때랑 기본적으로 흐름은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9월 1일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준금리 사이클의 ABC 구간을 S&P 500 주봉 차트에 표시하면 과거 사이클에서 이런 모습이고 A에서 C까지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B 전후 몇 개월 동안은 횡보 조정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때 생겨진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C에서 이탈하는 순간 큰 하락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선 사이클 때는 이렇게 하락이 있었다. 대선 전에 요거를 합쳐서 분석한 게 오른쪽이고 오른쪽에 보면 A에서 B, C 구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처럼 그리고 B 전후로는 조정 행보를 거치는데 여기 옅은 색을 표시한 게 7월 FOMC고 푸른색 점선으로 표시한 게 9월 FOMC거든요. 실제로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B에 했지만 제가 여러 번 7월 FOMC에 B가 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9월에 50bp 인하를 급하게 한 거 보니까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미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랙탈 분석을 할 때는 7월 FOMC가 B라는 가정으로 분석하면 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분석하면 A, B 구간과 PC 구간이 비슷하다 했을 때 내년 8월 정도가 경제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B 전후로 횡보 조정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조정과 두 번째 조정을 그래서 이렇게 저점의 레인지와 시기까지 미리 알려드린 적 있죠. 4월 조정, 7월 조정을 거의 다 마쳤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트럼프 대선 사이클로 인해 다시 한번 대선 전에 저점을 확인하는 조정이 있을 것이고 이 초록색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리테스트 마치고 대선 끝나고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놓게 봤는데 현재는 대선 전에 반등할 시나리오도 추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B에서 C 프랙탈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려 볼게요. 왼쪽은 지난금리 사이클, 오른쪽은 이번금리 사이클이에요. A, B, C 구간 요번에 일봉 차트에 표기했고요. 오른쪽도 A, B, C 구간을 표기했어요. 이번에는 예상 고점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 A가 18년 12월 20일, B가 19년 8월 1일, C가 20년 3월 4일이었고요. A, B 기간, B, C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B 전후로는 조정이 3번 있었는데 첫 번째 조정, 두 번째 조정, 세 번째 조정이 있었죠. 첫 번째 조정 B 수개월 먼저 시작됐고 이 모습이 지금도 비슷하죠. 조정 행보 기간 동안 고점을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 금리 인하를 거치면서 이렇게 PC 상승장이 시작됐어요.
25bp씩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렸고 B 전후에 이런 저점들을 이은 선을 마지막 C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선을 여기다 그린 건데 이 B 조정 행보 기간의 박스권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어보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저항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1.618 구간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연말 정도 일어났어요. 대선 끝나고 연말 정도에 1.618 조정을 돌파해서 다시 2020년 초에 두 달 정도 상승을 크게 이어가다가 피보나치 2.618 구간까지 미국 증시가 반등을 성공했고요. 거기서부터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B 전후의 저점에서 증시 고점은 20% 이상 상승을 했었고 이런 페탈 흐름을 지금 차트에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경로와 예상 고점을 예측해 볼게요. 먼저 A가 현재는 23년 7월 27일 그리고 B가 24년 9월 18일인데 실제로 금리 인하한 거는 9월 18일이지만 8월 1일 7월 FMC에서 25bp 인하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월 의장이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프레타 분석에서는 7월에 B라고 가정을 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가로를 쳤고 첫 번째 25bp 인하를 했다면 5.25, 두 번째 이번 9월 달에 인하를 했다면 5.0 그리고 앞으로 11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25bp 인하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예상대로 25bp 인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난 프랙탈과 비교될 수 있고 이때도 B 수개월 전에 첫 번째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상승했다가 B 전후의 조정, 그 다음에 반등,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끝나고 다시 조정이 있었다가 반등, 세 번째 금리 인하 때 전고점 뚫고 상승한다. 이번에도 그랬다면 두 번째 금리 인하에서 붉은색 추세선을 돌파하긴 못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초록색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붉은색으로 여기 표시된 게 대선이거든요. 대선을 전후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을 한다. 이게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시나리오인데 분홍색으로 표시했고 시나리오 2로 표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50bp 인하하면서 시장이 혼란스럽고 변형이 있었죠. 과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과거는 50bp 인하를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B 전후에 형성된 요 고점 라인은 현재 돌파를 했거든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이 과거로 따지면 요때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50bp 인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변형이 됐다면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5600선에서 마무리하고 지금서부터 BC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1은 보라색으로 표기했고요. 대선 전에 조정 없이 가던 대선 전에 조정 한 번 이씨 가던 연말에 박스권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1.618 구간이 6000포인트까지는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 이후에는 6000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과거로 따지면 피보나치 2.618까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으로 보니까 6600포인트에서 6700포인트 사이예요. 그래서 이때 돌파해서 오버슈팅이 되는 구간이 이번 증시의 마지막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 기간은 어떻게 정했냐면 아까 C가 예상 8월로 했잖아요. 25년 8월에서 두 달 전이 25년 6월을 증시 고점으로 잡아봤고 그때 피보나치 2.618 이상인 67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점은 이번 조정 행보의 저점 그러니까 8월 5일 증시 저점이 되겠죠. 이때서부터는 30% 이상 상승하는 시점이고 지금 S&P 500이 5700인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새롭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됐건 간에 BC 구간의 상승은 비슷하게 일어날 거다. 근데 50bp 인하 때문에 대선 전에 상승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된 이유가 연준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리스크를 생각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할 수도 있겠다. 근데 상승의 고점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왼쪽에 있는 차트는 S&P 500의 월봉을 로그 차트로 만든 거예요. 1929년 대공황서부터 차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대공황의 고점과 저점이 있어요. 그동안 S&P 500이 만들어온 고점과 저점을 이으면 이런 푸른색 추세선이 이어지거든요. 이 푸른색 추세선 안에서 S&P 500이 움직여왔는데 29년 대공황에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냈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때는 채널의 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왔고요. 다시 쭉 상승해서 거의 40년 동안 S&P 500이 추세 채널의 상단을 만든 게 2000년 IT 버블이거든요. 2000년 IT 버블의 상단을 만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 채널의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채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S&P 500의 주요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 볼 수 있는데, 현재 상단을 위해서 조금씩 가고 있죠. 이번에 만약에 24년과 25년에 버블이 이어져서 AI 버블이 25년에도 다시 2차 버블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쪽에서 알트코인 버블이 일어나거나 어떤 식으로든 버블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결국에는 요 채널 상단을 터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예상 고점이 25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채널 상단이 70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5년에 버블이 있다면 채널 상단인 7000포인트까지 한 개로 상승할 수 있다. 아까 피보나치 기준으로 66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버블의 S&P 500의 한계는 6600에서 7000 사이다. 이 7000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냐라는 물음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0년간의 추세 채널이기 때문에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 거고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나 스마트머니 그리고 투자자들도 다 이런 차트를 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바로 올라가는 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거 아니면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2025년에 버블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상단 추세가 있거든요. IT 버블과 2021년 고점을 이은 선인데요. 6월 기준으로 5,8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블이 없다면 내년에 현재도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할 때가 많잖아요. 2000년 IT 버블이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50bp 인하를 하고 나서는 증시가 1년 동안 결국에는 하락한 경험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요번에 고점이 이렇게 쭉 6600 이상까지 이어지는 긴 고점으로 형성 못 되고 현재 5700인데 5800이나 6000 이하까지만 마지막 반등이 이어지고 그 다음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모양이 돼야 이런 상단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5년에 버블 상승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마지막 랠리 상승이 일어나면 개인 투자들의 포모 랠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버블이 있고와 없고는 계속 추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증시를 이렇게 미래를 투자해서 미리 분석해보는 이유는 앞으로의 대응 시나리오를 위해서 미리 점검을 해보는 차원이라 보시면 돼요. 계획을 세우고서 대응을 하는 것과 계획이 없이 대응을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높은 확률로 예상대로 증시가 진행됐던 거를 아마 기존에 확인하셨을 거고요. 증시 분석은 3주에 한 번씩 해드리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자주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개 커뮤니티와 멤버십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죠. 프레타 분석을 통해서 각 자산의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을 예상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침판으로 삼고 하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 않고 투자를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